나는 부엌 창문에서 그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눈 더미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얀색의 또 다른 형체, 조용하고 길가 근처에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거기 누워있는 모습에서 뭔가가 내 주의를 끌었다. 이상하게도 너무 의도적이고 너무 움직임이 없었다. 나는 안경을 쓰고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보았다. 진돗개 강아지, 생후 5에서 6개월쯤 되어 보이는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 단단히 몸을 말고 있는 강아지였다. 그 새하얀 털은 눈밭을 배경으로 애처롭게 두드러졌다. 강인하고 단정한 몸은 큰 스포츠 여행 가방 안에 꼭 맞게 들어가 있었고 지퍼는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열려 있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방에 넣고 그곳에 버려둔 것처럼 보였다. 가방 끈은 얼어붙은 콘크리트 바닥에 늘어져 있었다. 코는 살짝 밖으로 나와 있었고 그 눈은 크게 뜨여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돌아와 자신의 나머지 세상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듯했다. 기온은 영하 10도였고 눈은 옆으로 내리고 있었다. 온 동네가 문을 닫아야 할 날씨였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추위가 얼굴을 때리는 듯했지만 나는 걸음을 옮겼다. 부츠가 얼음 위를 밟으며 뽀드득 소리를 냈다. 길을 건너는 동안 강아지는 나를 보았지만 도망치거나 으르렁거리거나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낯선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진돗개 특유의 놀라운 고요함이었다. 그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 반쯤 가방 안에 숨은 채 너무 지쳐 떨어질 기운도 없는 잎사귀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이고 손을 낮추며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내가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그 발가락을 보았다. 발끝만 붉고 갈라져 있었다. 몇 시간, 어쩌면 그 이상 밖에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발자국도, 타이어 자국도, 차도, 늦게 뛰어오는 아이도 없었다. 오직 강아지와 바람뿐이었다. 가방 옆주머니에 깔끔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글씨는 고르지 않고 어린 티가 났다. 이름은 세리입니다.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부디 잘 대해주세요. 아주 착해요. 그게 전부였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없었다. 그뿐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우연히 버려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세리를 그 자리에 정확히 두고 가방에 넣고 뭔가를 약속한 뒤 떠난 것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돌아올 수 없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김영수, 63세의 김영수다. 나는 매일 아침 저기서 멈추는 스쿨버스를 운전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내 모든 노선을 다니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처음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세리는 울지도 짖지도 않고 그저 얕고 불안한 숨을 쉬며 앉아 있었다. 마치 매 초마다 돌아오는 발소리를 기대하는 듯. 너무 큰 세상 속 작은 형체, 노트와 연필을 위한 가방에 넣어진 생명체였다. 나는 다시 손을 뻗어 이번엔 더 천천히 아래로 손을 넣었다. 세리는 긴장했지만 저항하지 않고 내가 가방을 벤치에서 들어올려 품에 안을 때 미세하게 떨 뿐이었다.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강아지인데도 단단한 근육 덩어리였다. 나는 눈밭을 지나 집으로 세리를 데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가방은 내 코트에 눌렸고 내 몸은 바람을 막아주었다. 집에 들어와 거실 벽난로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방은 따뜻했고 내가 겨울마다 켜는 계피와 장작 냄새에 양초향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지퍼를 완전히 열고 세리가 나오길 기다렸다. 바로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반쯤 가방 안에 누워 탐색하는 조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래서 나는 바닥에 앉아 몇 걸음 떨어져 기다렸다. 10분, 15분이 지나고 마침내 한 발이 나왔다. 세리는 망설이며 떨며 나왔다. 마치 이런 곳에 존재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는 듯했다. 세리는 바닥을, 벽 모서리를, 나를 킁킁거렸다. 내 부츠에 코를 대고 재빨리 물러났다. 그때 목줄에 달린 태그를 보았다. 작은 표 모양의 알루미늄, 한쪽이 찌그러졌지만 종이에 적힌 대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세리. 나는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다. 안녕, 세리. 귀가 살짝 내려갔다. 다시 말했다. 세리. 안전해. 세리는 가까이 오진 않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냥 단단한 나무 바닥에 누워 코를 앞발 사이에 두고 진돗개 특유의 방어 자세로 몸을 말았다.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작년에 길 잃은 개를 먹였던 마지막 남은 개 사료캔을 열었다. 따뜻하게 데우고 물을 조금 섞었다. 먹을지 몰랐다. 나는 그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그릇을 놓았다. 세리는 내내 나를 지켜보았다.
10분 뒤 세리는 뻣뻣한 다리로 일어나 천천히 걸어와 작은 한 입씩 먹기 시작했다. 마치 음식이 영원히 있을 거라 믿지 않는 듯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듯했다. 먹고 나서 세리는 다시 가방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몸을 말았다. 맹세코 내가 깔아준 부드러운 담요나 집의 따뜻함, 앞으로 나아갈 기회 대신 차가운 나일론 껍데기를 택했다. 그건 마지막으로 그를 본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 종이를 쓴 사람, 세리를 도시락처럼 싸서 떠난 사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팠다. 세리는 냄새를 붙잡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돌아올 거라는, 어쩌면 실수였을 거라는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세리가 혼자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가방 속에 웅크린 세리가 보였다. 움직이지 않는 몸, 뜨여있는 눈, 문을 응시하며 아직 고요함을 믿지 못하는 듯 누군가가 영원히 떠나기 전이 소리를 너무 잘 아는 듯했다. 나는 거실 불을 켜두고 문을 열어놓았다. 가끔 일어나 문틈으로 살짝 보았다. 세리는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가방 안에 고통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었다. 날이 밝자 나는 커피를 끓이고 사료를 또 데웠다. 세리는 내가 물러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먹고 본능처럼 제자리로 돌아갔다. 마치 희망하지 않도록 훈련받은 듯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다른 것을 시도했다. 가방을 벽난로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겼다. 너무 가까워 놀라지 않게 추위를 누그러뜨릴 정도만. 그러고는 안락의자에 앉아 딸이 어릴 때처럼 신문을 크게 읽었다. 날씨, 지역 뉴스, 사소한 것들. 세리는 움직이지 않고 깜빡이지 않았지만 진돗개 특유의 차분한 집중으로 들었다. 그것이 루틴이 되었다. 매일 아침 모든 게 똑같았다. 내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들고 세리는 시간여행 기계 같은 가방 안에서 듣고 숨 쉬고 머물렀다. 4일째 되는 날 계단을 내려가 보니 세리가 가방 안에 없었다. 창문 옆에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 시선, 그 기다림, 논리를 초월한 충성심을 알았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전설적이고 그 눈에서 그것을 보았다. 확고한 기다림. 내가 스쿨버스를 몰 때 아이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봤다. 현관이나 우체통 옆에서 기다리며 오늘은 누가 손을 흔들어줄까? 이번엔 누가 기억해줄까 하는 희망으로 빛나는 얼굴. 세리도 그런 눈빛이었다. 온종일 창가에 있었다. 내가 음식을 가져가도 발소리에 놀라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았다. 오후 3시 17분 노란 버스가 길 건너 정류장에 섰을 때 폭설로 학교가 닫혀 텅 비었지만 세리의 귀가 쫑긋했고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며 기다렸다. 버스가 떠나자 세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 순간에 맞춰진 시계처럼 그곳에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바닥에 세리 옆에 앉았다. 너무 가깝지 않게 충분히 가까이.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말했다. 지금 널 보면 네가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 거야. 세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느리고 무거운 깜빡임, 세상의 무게가 반인치 옮겨진 듯했다. 그리고 세리가 우리 집에 온 뒤 처음으로 머리를 바닥이나 가방이 아닌 내 발 위에 내려놓았다. 가볍게, 거의 닿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여기 계시네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제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 믿기 시작한 걸지도. 다음날 아침, 세리는 가방 안에 없었다. 창가에도 없었다. 복도에서 내 침실 문 밖에 낡은 러그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여전히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더 가까이. 나는 문턱에 서서 양말 한 짝을 신은 채 가슴이 벅찼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안녕, 세리. 귀가 쫑긋했다. 꼬리를 흔들거나 돌진하지 않았지만 깜빡이고 머물렀다. 진돗개가 주는 값진 신뢰의 신호였다. 그게 내가 필요한 전부였다. 나는 오트밀을 만들고 세리를 위해 계란을 스크램블했다. 내가 등을 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리가 들릴까 두려운 듯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천천히, 늘 천천히 먹었고 그릇을 다 비우지 않았다. 마치 음식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정오가 되자 우리는 벽난로 옆에 앉았다. 이번엔 세리의 담요를 가져왔다. 내가 긴 교대 근무 때 트럭에 두던 낡은 플리스 담요였다. 벽난로 옆에 깔아주었다. 세리는 담요를 보고 나를 보고 담요를 지나 내 발밑에 앉았다. 몸을 말거나 잠들지 않고 턱을 내 부츠 위에 얹고 함께 불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는 책상에서 가방 속 종이를 들었다. 접힌 부분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 번 읽었다. 이름은 세리입니다.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부디 잘 대해주세요. 아주 착해요. 그 글을 쓴 손을 상상하려 했다. 작고 떨리고 아마 10살, 11살 아이의 손. 떨리지만 가방을 묶은 손. 마지막으로 세리를 안고 속삭였을 손. 여기서 기다려. 다시 올게.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나는 구조소와 학교에 전화하기 시작했다. 운전사, 주방 직원, 선생님 등 아는 사람이 많았다. 많이는 묻지 않았다. 최근에 실종된 아이를 아는 사람 없나요? 개를 키웠을지도 모르는 아이? 대부분은 나를 무시했지만 한 여성이 다시 전화했다. 민주, 마을 외곽 초등학교 접수대에서 일하는 그녀가 말했다. 폭설 전에 실종된 11살 민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에게 일이 생긴 뒤 친척과 살았죠.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이가 사라졌어요. 내가 물었다. 그 아이에게 개가 있었나요? 긴 침묵 후, 네, 진돗개 잡종 강아지, 새하얀, 새 거였어요. 아이가 말하길 그게 유일한 좋은 거였다고. 왜 물으시죠? 나는 세리를 보았다. 이제 옆으로 누워 잠들어.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나는 전화에 속삭였다. 그 아이를 계속 기다렸으니까요. 민주는 몇 통 전화해보겠다고 했다. 나는 오래 앉아 손을 세리 위에 얹고 너무 많은 짐을 진 소년과 그를 위해 모든 걸 감당한 강아지를 생각했다. 여전히 기다리고 믿고 다음날 아침 눈이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그쳤다.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부드럽고 창백하게 누구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내가 내려갔을 때 세리는 창가에 더는 긴장하지 않고 단단히 앉아 오늘 일지도 모른다고 믿는 듯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뒤에 서서 함께 길을 바라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없니? 내가 말했다. 세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1시간 뒤 민주가 전화해 민수를 지역 보호소 시스템에서 찾았다고 했다. 다행히 안전했고 2마을 정도 떨어진 위탁 가정에 있었다. 그녀는 민수가 괜찮다고 하지만 계속 자신에게 세리를 묻는다고 했다. 뭐라고 할지 몰랐다. 나는 앉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위탁 가정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노력해보겠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세리를 보았다. 여전히 빈 버스 정류장 구석을 응시하며 며칠간 아무도 오지 않은 곳을 나는 다가가 천천히 옆에 앉아 등을 손으로 덮었다. 그 애를 찾은 것 같아.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은 것 같아. 세리는 움직이지 않고 깜빡이지 않았지만 내 손 아래 몸이 살짝 움직였다. 마치 내 말을 듣고 믿는 듯했다. 그 후 며칠은 꿈처럼 흘렀다. 나는 부드럽게 전화를 계속했다. 마침내 감독하에 만남을 허락받았다. 한 번뿐. 보장은 없었다. 위탁 가정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내가 벽난로 옆 세리 사진을 보여주자 민수는 울며 말했다. 그거예요. 제게. 우리는 토요일을 정했다. 평생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변화를 보이지 않으려 식사, 벽난로, 아침에 큰 소리로 읽는 루틴을 지켰다. 하지만 세리는 뭔가 달라졌음을 알았다. 가방에서 자는 걸 멈추고 문 옆에서 잤다. 만남 전날 밤 나는 바닥에 앉아 부드럽게 세리의 새하얀 털을 쓰다듬었다. 곧 그 애를 만날 거야. 내가 속삭였다. 그러다 더 작게. 하지만 돌아올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예상보다 아팠다. 세리의 발소리, 묻지 않고 기대는 방식. 내가 몰랐던 빈 공간을 채운 존재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었다. 소년과 아가씨, 결코 옳지 않은 작별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방을 접어 먼지를 털고 혹시 필요할까 현관 옆에 두었다. 토요일 아침, 춥고 맑았다. 모든 걸 고요하게 하는 추위. 바람조차 숨을 멈춘 듯 나는 일찍 일어나 세리에게 밥을 주고 현관에 마지막 눈을 털었다. 세리는 많이 먹지 않았다. 뭔가 일어날 걸 알았다. 눈은 문과 내가 놓은 가방을 응시했다. 그에게 가방은 물건이 아니었다. 소년과의 마지막 끈이었다. 우리는 일찍 출발했다. 40분 운전이었지만 세상의 무게를 끄는 듯했다. 나는 세리를 담요로 감싸 조수석에 앉히고 머리가 창문 가장자리 위로 살짝 나왔다. 눈은 나무들을 스쳐 지나갔고 많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귀는 경계하며 집중했다. 우리는 위탁 가정이 있는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두꺼운 빨간 코트를 입은 여성이 밖에서 기다리며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다. 민수가 안에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조용한 적 없어요. 나는 트럭을 세우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세리는 목줄 없이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집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렴, 아가씨. 그 애가 저기 있어. 세리는 뛰지 않았다. 눈밭을 한 걸음씩 코를 킁킁거리며 꼬리를 낮추고 진돗개 특유의 엄숙함으로 계절보다 오래된 냄새를 쫓는 듯했다.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 순간 모든 게 느려졌다. 나는 세리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민수, 11살, 마르고 주근깨 있고 낡은 후드티를 입고 나이에 비해 너무 늙어 보이는 눈을 한 소년. 민수는 멈칫하더니 입술이 열렸다. 세리, 한마디, 부드럽고 끊어지게. 세리의 몸이 멈췄다. 귀가 쫑긋했고 누가 스위치를 켠 듯 바닥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공중에서 세리를 받았다. 짖거나 끙끙대지 않고 숨 쉴 때마다 강렬하게 떨었다. 세리는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녹아들듯 밀착했다. 마치 그동안 심장박동을 억누르다 마침내 풀려난 듯. 민수의 팔은 세리를 절박하게 감쌌다. 미안해. 민수가 반복했다. 정말 미안해. 그러고 싶지 않았어. 어쩔 수 없었어. 세리는 민수의 얼굴, 손, 목, 모든 곳을 핥고 완전히 기대며 둘 사이에 틈이 없었다. 나는 문턱 옆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깜빡이지 않았다. 말 없이 접촉과 존재만으로 마침내 집에 돌아온 소리를 처음 봤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예상보다 오래 머물게 해주었다. 나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세리가 민수 옆 바닥에 웅크리고 머리를 민수의 무릎에 얹은 채 마치 떠난 적 없는 듯했다. 민수의 손가락은 세리의 하얀 털을 끊임없이 쓰다듬고 귀 뒤를 긁고 눈물을 닦고 반복했다. 손을 떼면 사라질까 봐 같았다. 수진이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말이 적고 부드러운 고통의 얼굴로 지켜보았다. 너무 많은 깨진 재회를 본 듯했지만 이번은 달랐다. 꿈에서 민수를 말했어요. 내가 말했다. 수진이 나를 보았다. 걔도 꿈을 꾸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 수 있어요. 발이 움직이고 숨이 달라져요. 하지만 소리를 내진 않았어요. 민수가 괜찮다고 말하기 전까지.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기다렸나요? 거짓은 싫었다. 그래서 진실을 말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매일 같은 의자, 같은 방향. 버스가 멈춰도 눈이 너무 쌓여 길 건너가 안 보일 때도 민수는 아래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안전할 거라 생각해서 두고 갔어요. 민수가 속삭였다. 그들이 당장 가라고 했어요. 삼촌이 돌아올 거였죠.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들도 데려갈까봐.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다. 기다리라고 했어요. 찾겠다고 약속했어요. 세리는 민수의 품에서 움직였다. 마치 말을 아는 듯. 잘했어. 내가 말했다. 세리도 그랬고 침묵이 덮였지만 무겁지 않았다. 무언가 신성한 것이 말해지고 우리 모두 그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잠시 후 수진이 일어났다. 얘기해야겠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나를 보았다. 우리는 현관으로 나갔다. 공기가 얼굴을 찔렀다.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은 민수의 사례는 진행 중이고 서류, 방문, 규정이 있어요. 짐작했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기꺼이 할게요. 그녀의 어깨가 풀렸다. 민수는 어른보다 많은 걸 겪었어요. 하지만 이번 세리를 다시 만난 처음으로 아이처럼 숨 쉬는 걸 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따끔거렸다. 안으로 돌아가니 민수는 러그 위에서 잠들었고 세리는 민수의 가슴에 꼭 붙어 있었다. 나는 근처에 앉아 담요를 둘에게 덮어주고 방이 흐려지고 벽난로가 켜질 때까지 머물렀다. 그 순간 잠든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어떤 재회는 사람 사이만이 아니다. 때론 과거가 세기를 찾는 것, 침묵 속 약속이 지켜지는 것, 소년과 그에게가 서로를 꼭 안고 세상이 잠시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날 밤 나는 세리를 혼자 데리고 집으로 갔다. 조수석에 담요에 꼭 쌓여 눈은 집이 사라진 뒤에도 창문을 응시했다. 끙끙대거나 울지 않았지만 몸은 평소보다 고요했다. 마치 무언가 깊이 가라앉아 모든 걸 이해하려는 듯. 나는 말하지 않았다. 한 손은 핸들에, 다른 손은 세리발 근처에 두었다. 세리가 외롭지 않음을 기억하게. 집에 도착하니 세리는 가방으로 가지 않았다. 문으로도 가지 않았다. 거실로 가. 처음으로 소파에 뛰어올라 구석에 웅크렸다. 마치 늘 그랬던 듯 나를 한번 보고 눈은 부드럽고 단단히. 그러고는 잤다. 얕고 조심스러운 잠이 아닌 진짜 깊고 방어 없는 잠. 나는 오래 서서 지켜보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세리는 더 기다리지 않았다. 민수가 어디 있는지 더
더 중요하게 민수가 괜찮다는 걸 알았다. 그 후 몇 주가 느리고 조용히 흘렀다. 매주 토요일 우리는 위탁 가정으로 갔다. 세리는 내가 시동을 끄기 전에 뛰어내리고 매번 민수는 현관에서 팔을 벌리고 기다렸다. 그들의 만남은 시끄럽지 않았다. 격렬한 지짐이나 꼬리 쫓기 없이 그냥 옆에 앉아 맞춰질 필요 없는 퍼즐 조각처럼. 한 번은 수진이 민수가 손톱 물어뜯기를 멈췄다고 했다. 또 한 번은 밤새 잤다고. 다음 방문 며칠 전 전화가 왔다. 민수를 영구히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새집, 안정적, 입양 절차 진행 중. 민수가 세리를 만날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긴 침묵, 새 가정에 달렸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벽난로를 보았다. 세리는 그 옆에서 졸며 머리는 아직도 근처에 두는 가방 위에 있었다. 위안일 수도, 추억일 수도, 누가 또 그 일부를 빼앗을까 봐 필요했을 수도. 나는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몇 주간 참았던 말을 했다. 만약 그들이 너를 민수와 만나게 안 하면 너는 나와 함께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그 추위로 안 갈 거야. 들었니? 세리는 고개를 들고 귀가 살짝 기울고 조용히 내 가슴에 기댔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았다. 이제 세리는 내 것이었다. 민수 대신이 아니라 민수 때문에. 때론 사랑은 당신이 생각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자란다. 며칠 후 공식 전화가 왔다. 민수의 입양이 완료되었다. 새 가정은 서쪽으로 2시간 거리. 강릉 근처 조용한 마을. 작은 학교. 울타리 있는 뒷마당. 그들은 구조 고양이 주니퍼와 두 아이가 있었다. 수지는 좋은 조합.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친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 개를 입양할지 확신이 없고 특히 과거가 있고 특별한 유대가 있고 뼛속의 이야기가 새겨진 게. 나는 이해했다. 정말로.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세리가 러그 위에서 자는 걸 보며 코가 꿈속에서 움직였다. 이제 잠잘 때 나는 소리를 알아챘다. 더는 두려움이나 공황이 아닌 부드러움, 추억, 마치 심장이 고통 아닌 것에 자리를 내준 듯. 민수가 아는지 물었다. 수지는 아직 이라고. 그날 밤 세리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다. 어떻게 걔에게 설명하나. 그 사람, 세리를 가방에 싸. 기다려. 라고 속삭인 소년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원해서가 아니라 삶이 늘 단순한 사랑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강릉으로 갔다. 2시간 구불구불한 길과 눈 덮인 들판. 세리는 내내 경계하며 절반은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고 바람에서 익숙한 냄새를 찾는 듯. 집 앞에 멈추자 민수가 밖에 있었다. 우리를 보고 얼굴이 처음 재회 이후로 처음처럼 밝아졌다. 하지만 흐려졌다. 민수도 알았기 때문이다. 민수는 트럭으로 와서 몸을 숙였다. 세리가 머물러요? 뭐라 할지 몰랐다. 대답하기 전에 세리는 목줄 없이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민수에게 곧장 가 엉덩이에 머리를 비비고 옆에 앉아 기다렸다. 전처럼 버려진 고통이 아닌 고요와 평화를 선택하는 진돗개만의 확고함으로. 민수가 나를 보며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가끔 올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원할 때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고 세리를 내려다보며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 종이였다. 이름은 세리입니다.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부디 잘 대해주세요. 아주 착해요. 민수는 조심스레 내게 주었다. 누가 찾을 줄 몰랐어요. 나는 종이를 받아 부드럽게 접었다. 너는 세리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구했어. 그리고 세리는 기다렸어. 네가 그럴 줄 알았으니까. 민수는 미소 지었다. 세리는 용감해요. 나는 세리를 보았다. 꼬리가 한번 흔들리고 눈은 평온했다. 아니, 내가 말했다. 그 이상이야. 세리는 집이야. 그날 조금 더 머물렀다. 민수는 세리를 새 방으로 데려갔다. 벽은 야광별로 덮이고 침대 옆엔 낡은 만화책 더미. 책상엔 둘의 사진이 인쇄되어 붙어 있었다. 민수는 뒷마당도 보여주었다. 세리는 울타리를 조심스레 한 바퀴 돌고 그네 주위를 미친 듯 세 바퀴 돌았다. 중요한 걸 떠올린 듯. 기쁨. 이제는 공황이나 절박함이 아닌 온전하고 홀가분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민수는 세리가 눈 위에서 구르며 발로 하얀 구름을 차는 걸 보며 웃었다. 처음 데려왔을 때 그랬어요.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 집을 떠난 뒤로는 한 번도 안 했죠. 나는 현관에서 보며 가슴이 차고 아팠다. 기억했어. 내가 말했다. 올바른 이유를 기다린 거야. 가기 전 우리는 마시멜로가 많은
한 손으로 들기엔 너무 큰 컵에 코코아를 마셨다. 세리는 민수 발밑 러그 위에 기대 머리를 발가락에 얹고 민수를 바닥에 고정하는 듯했다. 새 부모님은 내가 가기 전 고맙다고. 처음엔 확신이 없었지만 이제 알겠다고 했다. 그냥 개가 아니에요. 아빠가 말했다. 민수가 살아남은 조각이에요.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집으로 운전했다. 길은 서리로 미끄러웠다. 트럭은 세리 없이 너무 조용했다. 조수석에 손을 뻗다 빈자리를 떠올렸다. 그날 밤 집은 더 크고 더 차가웠다. 나는 가방 옆 여전히 의자 위에 두고 오래 바라보았다. 치우고 접어 옷장 속 낡은 사료 그릇과 쓰지 않은 목줄과 함께 넣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세리는 돌아올 테니까. 늘, 매일은 아니지만 몇몇 주말, 몇몇 여름, 과거와 현재가 부드럽게 만나는 순간에 그리고 세리가 그 문을 지나 귀 쫑긋, 꼬리 낮게, 눈 밝게 나는 여기 있을 거다. 벽난로를 피우고 가면은 세탁하고 사료는 그릇에 그 조용한 기다림의 주간에 세리가 준 건 우정만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가장 차가운 땅에 뿌리 내리고도 거칠게 자라는 감정. 세상 최악의 순간에도 세상이 당신을 잊고 사람들이 떠나고 버스가 오지 않아도 사랑은 기억한다는 증거. 그리고 때론 돌아와 머무르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널 봐, 여전히 널 알아, 그리고 여전히 너 거야 라고 말하려는. 나는 벽난로 위에 세리 사진을 두었다. 민수가 그 주말에 찍은 뒷마당에서 눈이 두텁고 부드럽게 소용돌이치며 세리의 하얀 털은 풍경 속에서 두드러졌다. 귀는 살짝 기울고 민수의 손은 목줄에 부드럽게. 그들은 카메라를 보지 않았다. 서로를 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온전해 보였다. 세상이 그들을 깨뜨릴 수 없는 듯. 작별이 끝이 아니라 심장 박동 사이의 쉼표처럼. 가끔 나는 여전히 세리의 발소리를, 밤늦게 복도의 작은 소리를 듣고 싶다. 오후 3시 17분에 창가를 흘끗 본다. 오래된 습관인가 보다. 내 일부는 늘 그럴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집은 더는 비어있지 않다. 세리가 무언가를 남겼기 때문이다. 러그 위 냄새, 내 코트에 붙은 털뿐 아니라 조용한 교훈, 어떤 사랑의 행동도 아무리 작고 깨지고 불확실해도 헛되지 않다. 기다림은 약함이 아니다. 마음은 버려진 뒤에도 열려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 밖 어딘가 누군가는 여전히 신호, 기적, 세리 같은 순간을 바라고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공유해주세요. 나를 위해서도 세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전히 추위 속에 앉아 텅 빈 길을 보며 누군가가 돌아올 거라 믿는 이들을 위해. 때론 당신이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